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투명한 수입 의혹에 대해 처가에서 2억여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증여세를 낸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까지 해양수산부의 이전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아예 임대를 통한 방식까지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월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청사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대 방식도 고려하라고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조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걸로 이미 해수부 이전 관련 해양수산비서관도 신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소 3, 4년은 걸리게 돼 있잖아요. 임대를 통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속 이전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전재수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일단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이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도 다잡았습니다.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정승이 외출할 때 쓰는 부채로 공직자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선남빛 기자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느 사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비유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초선은 서유기 등장인물인 나찰녀가 날씨를 바꿀 때 사용하는 부채입니다. 공직자들은 마치 파초선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뭐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국무회의에서 연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여러분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임기 초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남빛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지적에 처가에 지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민석 후보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최근 5년 사이에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도 재산이 늘어났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에 거의 2.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김 후보는 처가에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문회 중 처음으로 밝히며 6억 원 의혹과 관련된 출처를 해명했습니다.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또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그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안 받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축의금 봉투를 주고 한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이 2억 5천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념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가에게 지원을 받은 금액은 2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고 밝힌 건데 김 후보 부부가 별도의 증여세는 내지 않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처가로부터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김민석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혹은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정도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세법상 성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MBN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김 후보자나 아내가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냈다는 김 후보자가 장모에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최소한 증여세 문제는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억 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가 세비 외 수입을 해명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가 이처럼 강하게 충돌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고성과 반말뿐만 아니라 욕설에 가까운 언사까지 오가면서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조유로 기자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고성과 격한 발언이 오갔고 야당 의원이 일부 발언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과거 미 문화원 사건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대미관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더 강화된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만큼 내일도 이를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실용주의적이고 화합형 인사로 내세웠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우려인데 대통령실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농해수 위원들이 모인 회의실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들어갑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을 놓고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농업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자 인선 배경과 대통령의 인사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 농해수위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송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등에 반대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의원들께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서 이 대통령은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 인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 인사를 둘러싸고 보기 드물게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장관 임명 자체는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회 측 관계자는 첫 장관 임명에 여당이 반대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송미령 장관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사. 농민단체의 반발은 지속되는 가운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왜 농림부가 탕평 인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지명 철회를 위해 당분간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읽히는데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 이른바 찐명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충원을 찾은 박 의원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정 의원은 박 의원과 자신을 권투로 비유하며 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아침 일찍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합니다. 박명록에는 유연한 시령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3개월 안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자인 박 의원과 비교하며 자신이 강력한 개혁을 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권투로 치면 저는 인파이터, 그렇죠. 강력한 파이터.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뭐 약간 좀 아웃복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에 나서는 등 시작부터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자 두 후보 모두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원총회에는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지지층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른바 찐명 대결이 본격화하면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지금부터 특검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란 특검이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은채 기자,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뭔가요? 네, 특검이 밝힌 영장 청구 이유는 거듭된 출석 요청에 계속 불응했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어제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며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지금 박 기자가 사저 앞에 나가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동요는 없나요?
근데 오늘 당장 영장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곳 사저업도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오늘 5시 50분에 청구한 만큼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되긴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 측은 영장 발부 여부를 취재진에 바로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재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특전사 707 특임 단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바로 이 골프 모임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격려 자금을 만든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의 소속은 707 특임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계엄령 직후 국회 봉쇄에 투입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재로 군 간부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같이 골프를 친 군인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MB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뒤 국회로 투입됐던 부대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격려 차원으로 방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MBN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골프 격려 모임을 수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출처를 추적해 보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투입될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비선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과 자금 흐름의 관련성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이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학위를 취소한 겁니다.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도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오늘 공식 취소했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6개월 만으로 학교 측은 학문적 윤리와 판정 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열려서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리고 총장님께 보고가 드려서 최종 결론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1999년 김 여사는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절률이 48%에 이르고 참고문헌에서 빠진 논문도 여러 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숙명여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표절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2년 넘게 이어지다 지난 1월 표절로 결론이 났고 김 여사 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표절이 확정돼 결국 석사 학위 취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민대학교도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 무효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은 서울 교대를 통해서도 공교육에 진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MBN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서울교대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국 단위 늘봄 전문가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우리도 속았다는 게 서울교대 입장이지만 부실 검증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박스쿨 손유숙 대표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늘봄 학교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 예산 4억 원을 지원받고 초등학교 1학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글로리 협동조합은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손 대표는 늘봄학교 사업 진입에 성공합니다.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육대학교와 MOU를 맺으며 늘봄학교 사업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실제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관련 강사 11명이 서울교대를 통해 늘봄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는 6월 2일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교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전문성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속인 거라며 사기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대 측의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협력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손 씨를 전국 단위 늘봄교육 운영 전문가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전국 단위 늘봄 강사 확보 전문업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검증 없이 협력기관으로 명시하거나 치켜세운 사실이 드러난 건데 서울교대가 확보한 늘봄학교 연합회 관련 강사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취재진은 리박스쿨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제출한 거냐고 서울교대 측에 물었지만 학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며 의료계 강경투쟁을 독려했던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밝혔습니다. 불신임 여론의 의료계 복귀 움직임까지 커지자 스스로 물러난 건데 강경파 대표의 사퇴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사직이 범죄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정 갈등 사태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강경투쟁을 이어나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반 부족 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며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불신임 목소리가 커지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사의 표명을 기다렸다는 듯 서울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9월에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인 7월 말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 집행부를 꾸려 신속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의사를 반영해주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결국은 어제 오늘 박장위원장의 입장문을 보면 아무것도 더 진행된 건 없고 그냥 공허하게 계속 외침만 하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빨리 합의하고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자는 쪽이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를 주도했던 강경파가 물러나면서 지지부진하던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뿐 아니라 때로는 남남 갈등까지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꾸준히 보내던 납북자 가족들이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이 설득에 나선 겁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대북 전단을 실은 무인기가 하늘을 날고 사람 몸집만한 큰 풍선 밑으로 전단 봉투가 달려 있습니다. 최근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을 보낸 모습입니다. 올해 모두 3차례 대북 전단을 날렸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최성용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전화해 납북자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우선은 남북 대화예요. 그래야 생사 확인을 받아낼 거 아니겠어요? 대북 전단도 내가 북한한테 보내는 이유가 생사 확인해달라는 거잖아요. 특히 최 대표는 새 정부의 안보 관련자들이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에 전념하던 분들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장관 지명 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정동영 후보자도 대북 전단이 남북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단을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또 정 후보자는 나가시마 기이사 일본 총리 안보보좌관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10살과 7살 어린 자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일을 나간 새벽에 자매만 남겨진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는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막 연기가 막 엄청 기걸네. 신고를 했지.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10살 언니가 숨지고 7살 여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이들 2명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부모는 불이 나기 직전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공주 둘이가 억수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불은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먼저 이렇게 화재가 크고 그렇게 주방이나 방으로 연소 패턴이 확인돼서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가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찰서 현관을 향해 이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하는 이 장면, 실수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습니다. 과속단속 통지서에 화가 나서 분풀이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경찰서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후진해서 경찰서 건물 정면으로 방향을 맞추더니 바로 돌진합니다. 현관에 있는 자동 유리문은 산산조각 나고 집기도 부서집니다. 돌진한 승용차는 이 경찰서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뭔가 꽝 철근 무너지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그래 돼 있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지나 당직 근무자만 남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붙잡힌 4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에 집에 와보니 과속단속 통지서가 와 있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년도부터 한 36건 정도요. 화물차하고 자고난 차하고 2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원상복구 비용은 물론 차량 수리도 떠안아야 합니다. 40대 운전자는 태도를 바꿔 뒤늦게 반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용물권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충남 당진에선 이 차가 미용실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미용실 여사장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었는데 이 추격에 나선 경찰과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차량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차량이 돌진한 미용실에는 60대 여사장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유리창과 건물 외벽이 산산조각 나고 불이 난 차량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차가 저기를 들이받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건물 4층에 은실하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을 던지며 저항했고 10여 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미용실 여사장에게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분 진술이 한 달 전쯤부터 남자가 너무 집착이 심하고 그래서 연락도 피하고 일부러 계속 안 만나고 그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양육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MBN 연중기획 당신을 닮은 아이 5번째 시간입니다.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신고 아동이 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2년 전 이 미혼부의 출생 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위헌 결정이 났지만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사진첩에는 아이의 모습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애틋한 마음과 달리 세상에 나온 징표인 출생 신고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제가 이 사회에서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던 미혼부에게 지난 2015년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이른바 사랑입법이 만들어졌지만 장벽이 아직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친모의 행적을 아예 모른다는 사실까지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친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면 그 남성의 아이로 추정돼 신고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MBN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사랑입법 시행 뒤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에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해 유령 아동을 만든 사례는 348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제도권 밖 아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어린이집조차 가지 못합니다. 주민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받아야 다른 아이들처럼 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런 제도의 존재도 신청 방법도 모르는 미혼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10년 전 사랑입법 제정의 신호탄이 됐던 사랑의 아빠 김지환 씨도 아쉬움이 큽니다. 일단 사랑입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대등하게 해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재판은 해야 돼. 하지만 작은 재판이 어디 있고 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정작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차별을 둔 현행법은 2013년 위헌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까지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현재 헌법소원 자체로는 출생 등록대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적으로 이제 부작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무심한 국회는 깊게 잠들었고 미혼부들의 박탈감만 커져갑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합의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미국의 참전으로 12일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미국의 막강한 무력으로 휴전이 이루어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무기한 휴전이 가능할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전면전 우려가 커졌지만 폭격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은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도 상응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일단 군사 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휴전에는 중동 국가인 카타르가 중재 역할을 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because we destroyed it. So that's a very, very big thing.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충돌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더 이상 확전 없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7% 가까이 하락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은 반등하면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휴전이 일시적 숨고르기에 불과할지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국가적인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운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선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습한 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휴전 합의 발표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가적인 승리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의 불안이 수그러든 데 대한 평가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치켜 세웠습니다. It's a really remarkable achievement. President Trump deserves all the credit. This is what peace through strength looks like. 야당인 민주당은 양분된 모습입니다. 미국인의 희생 없이 무력 충돌을 끝내고 두 나라의 휴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Iran was unable to respond in any meaningful way, and no American was harmed in the process. That sounds like a win for the country. 그러나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탄핵감이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think the serious decision of entering the United States into direct conflict without any legal approval, unconstitutionally, is the grave decision that we need to be talking about right now. 미군의 피해 없이 개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자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이 개입이 다른 중동 전쟁의 서막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약속 대련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한 보복 공습을 미국의 사전에 알려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란에게도 휴전할 수 있도록 체면 차리기를 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한여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사일들이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이어 미사일이 격추되고 곳곳에서 섬광이 번쩍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복 대상이 된 곳은 중동의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아루데이드입니다. در عملیات به شارت فتح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미국이 이란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은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부분 요격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군 공격은 미리 약속된 공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는데 미사일 공격을 받을 당시 기지 내 항공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대기에 있던 며칠 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사전 통보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란 외무장관도 중동 영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측은 확전을 자제하는 메시지도 교환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상징적인 기지를 공격하면서 체면 치레를 했고 휴전의 명분을 얻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20년 당시에도 약속한 듯 주고받는 공격을 감행한 바 있어 이번 공격이 명분을 살리며 긴장을 푸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번에 이른바 12일 중동 전쟁은 힘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휴전은 정말 무기한 계속될지 속내를 국제부 이상엽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큰 도박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격 이후 외교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다가 가짭스럽게 이란을 공격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은 국내외로 부담이 컸을 것이지만 단기간의 휴전이 이뤄져 이번 도박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라 돈 쓰는 거를 싫어했을 텐데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네, 핵시설 타격에 쓰인 벙커버스터 한 발이 약 48억 원인데 총 14발이 사용돼 672억 원이 들었습니다. B2 폭격기 등 125대의 항공기 운용 비용과 장비 가격을 포함하면 22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번 전쟁에서 22조 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을 했다. 또 이번 전쟁에서 보면은 영화와 같은 일도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전이 눈에 띄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군 장군을 협박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الان تنها پیشنهادی هم که به تو میکنم هم میتونم بهت پیشنهاد کنم 12 ساعت وقت داری که پاتو بگیری با زن و بچت فرار کنی. 이 요원은 장군에게 이란 정부와 결별한 것을 증명하는 영상까지 요구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의 첫 공습에서 이란군 지휘부가 사망한 가운데 첩보 공작을 통한 혼란도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사드의 정보력이 그야말로 대단한데요. 이번에 그 휴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한이 무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휴전을 깰 가능성은 없습니까? 좀 상당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이란의 반격은 무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이란의 핵개발 능력 후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이상으로 가려면 결국 지상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전면전에 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도 휴전을 받아들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력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휴전을 깰 이유가 적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후 이란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란은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쟁 목적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인데 이란은 원료인 우라늄을 옮겼다고 주장을 해요. 과연 이란이 핵 개발을 이번에 포기할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어디로 대피시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분석하고요. 하지만 핵심 핵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되고 핵 과학자가 사망한 만큼 다시 핵 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상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따지면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전쟁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배워할 것이 무엇인지도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위험한 돌발 상황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 10여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요금은 4.2달러, 우리 돈 약 5,800원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지역을 늘릴 계획입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Tesla fleet that we've made is capable of being a robotaxi. We can basically make it work in all cities in that legal jurisdiction.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좌회전하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직진하거나 승객이 목적지 주변에 내리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도로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The ability to do anything now other than contact support. And I think it's just kind of going to continue to go unless we stop it. 제한 속도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과속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현지 당국도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기업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며 필요하면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멈췄던 신규 영업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 가입자를 빼앗겼던 SK텔레콤의 복귀로 이동통신사 3사의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그간 유심 교체에 집중해왔던 SK텔레콤의 한 매장입니다.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사러 온 고객들의 직원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SK텔레콤이 50여일 만에 신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 아침부터 대리점에는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선 영업 정지 기간 SK텔레콤에서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연간 실적이 약 1,500억 원 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신규 영업을 재개한 만큼 SK텔레콤이 고객 이탈분을 얼마나 만회할지가 관심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에 80만 원이 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바꾸면 좀 보조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SKT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SKT로 이동하는 쪽에 KT와 LG유플러스의 일부 판매점도 1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 맞불을 놓는 상황. 여기에 다음 달 단통법까지 폐지되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은 더 가열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통신사에 이동을 하고 싶어요. 다음 달 삼성전자가 신규 폴더블폰 출시를 앞둔 상황이라 마케팅 경쟁도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저희가 영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의 창과 KT, LG유플러스의 방패가 맞붙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방학과도 맞물리는 다음 달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일명 이재명 노믹스의 목표는 세 숫자로 요약됩니다. 335. 출항 위기에 놓인 잠재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이 AI 3대 강국으로 뛰어올라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A, B, C, D, E, F. 이 정부는 이렇게 6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에 나섰는데 이 MBN이 각 분야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A 순서로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 전 국민이 사용할 국가대표 AI를 만들겠다는 AI 분야 살펴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두 팔이 달린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물건을 집어 옮기는데 반복되면 뇌 역할을 하는 AI가 이를 기억해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쏟은 물을 닦아달라고 언어인식이 가능한 AI에게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컵과 수건을 들어 물을 닦아내는데 언어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AI의 모습입니다. 블루칼라 직업까지도 도와주거나 대체하는 걸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완수해 줄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언어를 이해해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기업 맞춤형 AI도 등장했습니다. 문서 작업이라든지 회의라든지가 다 언어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업무 생산성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병든 과일을 골라내고 손쉽게 사진을 편집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인데 AI를 경험해봤다는 국민은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세계 7위 수준.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100조 합동펀드를 통해 고성능 AI 반도체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만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대표 AI를 만들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AI 사회에 대한 원형들을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늘려 전 국민 AI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심리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42년 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도 바람이 불면서 지난 4일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가 직전보다 4,500만 원 오른 7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중계동의 전용 121제곱미터 아파트도 역대 가장 높은 13억 2,900만 원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대선 끝난 이후에는 더 문의량이 늘었어요. 마음이 급하시니까 여기도 이제 기업 투자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외곽 지역에서까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반영하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넉 달 새 99에서 120으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수준으로 이 지수는 8개월 뒤 집값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기조를 밝혔던 한국은행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금리 인하 결정의 더 큰 고려 사항이라며 늦춰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은의 이 같은 경고에도 유동성 확대에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수요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시내버스를 훔쳐 달리거나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벌인 운전자가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인 경우가 잇따르면서 고위험 운전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전면허 관리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손성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갑니다. 버스 운전자가 하차에 불응하자 경찰은 버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진천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5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훔쳐 10km가량 질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안산에서는 50대 여성이 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벌이다 추격 끝에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한 6시 좀 넘어서 사이렌 소리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잠을 깼거든요. 깜짝 놀랐죠. 크게 사고 났나 보다 하고. 이곳에서 검거된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조현병, 뇌전증 환자 등은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수시 적성 검사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구조라 병력을 숨기거나 일정 기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걸러낼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등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합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그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을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허 취득 당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증상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정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로부터 꼭 1년 전입니다. 전지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2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아리셀에서 참사가 발생하고 1년, 굳게 닫혀있던 공장문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화재 현장을 돌아봅니다. 검게 탄 공장을 향해 애타게 가족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 전 이 공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노동자는 23명입니다. 비정규직이 20명이었고 이주 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순희 씨의 딸은 출근한 지 2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대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피 안내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문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 하나 없고 위험한 건물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데를 노동자를 파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전지공장 관리를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도 안 지켜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법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또 법이란 것은 그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생명보다 이윤에 무게를 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남에 최고 60mm, 충청에 10에서 40mm, 호남에는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호남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은 2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충남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